네, 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유명한 사건 하나 준비했어요. 2015년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외진 마을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있었거든요. 66살의 박 씨라고 하는데 남편과 사별한 지 5개월 정도 됐고요. 신앙심이 깊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교회를 나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건은 2월 4일 수요일에 일어납니다. 이날도 박 씨는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건 1시간 뒤입니다. 오전 8시 23분. 교회 차를 타고 집 앞에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게 CCTV에 찍혔거든요. 다음 날이 됐죠. 2월 5일 목요일 오전인데 갑자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박 씨를 찾는 거예요. 같이 병원을 가기로 한 날인데 박 씨가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같은 동네에 40년 정도 살면서 박 씨를 알았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교회도 기도가 시작되는 5시 정각에 항상 맞춰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과 약속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게 처음이었던 거죠. 이상하니까 박 씨의 집을 가봤어요.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려 봤는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은 열려 있거든요. 시골은 문을 잘 잠그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대문만 열면 집안까지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집에 호떡과 전날 씻어둔 쌀이 있던 거죠. 이건 오래 집을 비울 생각이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가족도 이때 박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 신고를 하게 됐어요. 수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사건의 이상한 점은 박 씨가 2월 4일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지만 나오는 장면은 찍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집 안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더 특이한 건 경찰이 CCTV에 찍히지 않고 사라진 사람을 CCTV 확인으로만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CCTV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 씨의 집은 대문을 열면 마당과 방이 보이는 전형적인 시골형 주택입니다. 박 씨 방 외에도 별채와 창고 건물이 따로 있어요. 이 별채에는 59살의 김 씨라는 남성이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사라진 지 4일 만인 2월 8일 오후 6시 집안 감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별채에 사는 김 씨가 바쁘다면서 조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영장을 받아서 온 것도 아니라서 강제로 수사할 수는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돌아갔죠. 다음날 오기로 약속했어요. 그러자 김 씨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인에게 자기 컴퓨터 하드를 포맷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벌써 수상한 거예요. 경찰은 김 씨가 수색을 거절할 때부터 어떤 감이 왔을 겁니다. 다음날 수색을 약속했으니까 왔어요. 9일입니다. 경찰이 와보니까 박 씨 집에 화재가 나 있는 거죠. 아무 증거도 찾을 수 없이 집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김 씨를 범인으로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집안 감식을 미룬 뒤 불이 난 거죠.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 씨는 범인이에요. 이제 어떻게 증거를 찾아 범인으로 입증하냐의 문제만 남은 건데 이 사람은 박 씨 집에 15년째 새들어 살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경찰이 김 씨에게 불이 난 원인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젖은 옷을 말리려고 히터를 켜놨는데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다면서 굉장히 태연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화재 현장을 조사해봤어요. 인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화 지점이 여러 군데였거든요. 집안에서 난 화재인데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불이 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주로 주방이나 화기가 있는 곳이어야 할 텐데 특이한 상황이죠. 이건 일부러 집안에 불을 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경찰은 김 씨를 집중 수사했어요. 실종자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고의로 불을 내 보였으니까 이거는 실종이 아니라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찰은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뒤 증거를 없애려고 일부러 불을 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은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러자 이 김 씨에게서 수상한 행동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박 씨가 돌아오기 1시간 전에, 2월 4일 1시간 전에 트럭을 몰고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트럭을 몰고 나갑니다. 이때 트럭에 이상한 게 발견돼요. 전날 집에 들어올 때는 없었던 게 나갈 때는 실려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육점에서 고기나 뼈를 자를 때 쓰는 육절기였습니다. 이걸 싣고 집에서 30분 거리 있는 지인의 공장을 가요. 가서 이 육절기를 내려놓고 되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공장 인근에 있는 하천과 5km 떨어진 뚝길 CCTV에서 다시 김 씨의 트럭이 발견됩니다.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3시간이나 있었다는 거죠. 같은 날 오후 12시 50분에 이 트럭은 다시 찍힙니다. 그런데 3시간 만에 찍힌 CCTV에는 또 다른 점이 보였거든요. 공장에 갈 때까지만 해도 육절기 옆에 있던 상자가 이번에 없어진 거예요. 경찰은 이 상자 안에 박 씨의 시신이 들어있고 이 3시간 사이 시신이 처리됐을 거라고 추측해봤죠. 여기까지 김 씨의 행적을 추정하는 동안 국과수에서 현장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정밀 감식해보니까 인화물질이 있던 거예요. 화재가 일어난 건 경찰이 김 씨의 방 안을 조사하기로 한 2월 9일이었죠. 박 씨 실종 5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데 이날 오후 김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집 근처 CCTV에 또 찍혀 있던 겁니다. 12분 만에 다시 집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외출 2분 만에 화재가 났던 거예요. 김 씨가 진술한 대로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히터를 틀어놨던 거라면 2분 만에 집이 탈 정도로 불이 붙지는 않겠죠. 결국 이 진술은 거짓말이고 불을 붙여둔 뒤에 외출을 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경찰은 결단을 내려야 됐어요. 누가 봐도 김 씨가 수상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결국 재판에 넘길 수는 없거든요. 범행 현장은 김 씨 집일 가능성이 높은데 화재로 증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을 뜯어보기로 합니다. 불이 났어도 콘크리트 속까지 태울 수는 없겠죠. 뜯어본 결과 배수관에서 혈흔과 DNA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엔 육절기와 상자를 실었던 김 씨의 트럭을 조사해봐야 됐거든요. 뒷좌석에서 박 씨의 혈흔이 나옵니다. 그리고 육절기를 내려둔 지인의 공장에서도 같은 혈흔이 나왔어요. 다 사라진 박 씨 겁니다.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사건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3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박 씨의 현재 상태입니다. 납치된 거라면 생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사망한 거라면 시신을 찾아야 돼요. 육절기가 흉기로 의심된 이상 살해 사건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흉기로 쓰인 이 육절기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발견되지 않았고요. 당연히 김 씨도 절대 자백하지 않았어요. 흉기, 시신, 동기 하나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 씨가 자발적으로 자백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시신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됐어요. 화성 근처엔 황구지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의왕시로도 연결되는데 경찰은 박 씨 시신을 이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1000명의 인력을 동원합니다. 이 주변을 수색해봤거든요. 하지만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범위를 넓혀보기로 합니다. 수색 반경을 넓히는 게 아니라 CCTV를 더 확보해보자는 거였어요. 김 씨는 화재 다음 날인 2월 10일 지인의 공장에서 육절기를 되가져갔던 겁니다. 이걸 트럭에 실어서 12시가 넘어간 2월 11일 새벽 1시 30분에 서울 방향으로 가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6시간 뒤엔 다시 화성으로 되돌아오는데 이때는 또 육절기가 없습니다. 정황상 분명 중간 어디에서 시신과 흉기를 버렸다는 건데 이게 발견되지 않고 있는 거죠. 김 씨의 이날 차량 이동 경로를 수색해 봐야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 씨의 트럭이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서울로 가는 도로였지만 도중에 어디로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청계 IC였습니다. 여기 빨간색 타고 올라가서 꺾여서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죠. 저 꺾이는 부분이 청계 IC예요. 여기 CCTV에 찍힌 걸 봐서 경로상 목적지는 의왕이나 수원이 유력해 보이거든요. 경찰이 이 거리를 걸으면서 모든 지역을 다 수색해 봅니다.
그러다가 의왕시 어느 농원에서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근처를 수색해 본 결과 버려진 띠톱을 찾거든요. 띠톱은 육절기에 들어가는 톱날이기도 합니다. 감식해 보니까 여기서도 박 씨의 DNA가 나왔어요. 이제 띠톱이 달려있던 육절기를 찾아야 됐거든요. 범행에 사용된 육절기가 공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과 비슷한 모양일 겁니다. 어딘가에 이걸 숨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부피도 그렇고. 시골에 사는 59살의 남성이 이 금속 덩어리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고물상에 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경찰은 수원의 모든 고물상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으면 의왕시의 고물상들을 돌아볼 생각이었어요. 결국 육절기를 찾는데 운이 너무 좋았거든요. 형사가 수원에서 이 고물상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여기 주인이 어떤 기계 하나를 막 분해하려고 준비 중인 겁니다. 이게 그 육절기였어요. 고물상 주인은 2월 13일 전에 누군가 육절기를 자기 가게 앞에 두고 갔다고 했거든요.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몰라서 며칠 보관은 해뒀지만 결국 오지 않아서 이날 처분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 육절기를 국과수에 보냈죠. 여기서 박 씨의 피부와 근육 조직, 혈흔이 100가지 이상 검출됩니다. 이제 흉기가 확보됐어요. 정황상 김 씨는 박 씨를 살해하고 육절기로 시신을 토막낸 뒤 유기했던 겁니다. 이걸 증거로 2015년 6월 8일 김 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어요. 김 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묵비권으로 진술 자체를 안 해요. 이번에도 수사를 통해서 동기를 알아내는 수밖에 없겠죠. 주변 탐문해 보니까 김 씨가 박 씨 집에서 15년간 세대로 살았다고 했으니까 꽤 가까운 사이였을 겁니다. 박 씨 입장에선 그랬는데 김 씨는 달랐던 거죠.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도 박 씨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박 씨 남편이 사망하자 그때부터 자기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던 거예요.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형광등 갈아주거나 무거운 짐도 날라주면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박 씨 남편이 사망한 다음 날부터 계속 전화를 하는데 한 달에 29번 이상 전화를 걸었다 그래요. 하지만 박 씨는 그럴 생각이 없던 거죠. 김 씨를 피했습니다. 여기에 박 씨가 이 당시에 토지보상금으로 2억을 받은 사실이 있었어요. 김 씨는 신용불량자기도 했거든요. 그러자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던 겁니다. 박 씨가 이것도 거절했고 점점 김 씨가 부담스러워지자 결국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거든요. 이때부터 김 씨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5년간 좋아하던 사람에 거절당했고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꼈다는 게 경찰의 추측입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시신을 절단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범행 계획을 세우면서. 컴퓨터도 압수해서 확인해 보니까 범행 준비 과정들이 확인됐거든요. 인터넷에서 인체 해부도를 다운받기도 했고 인체를 해부하는 다큐멘터리를 여러 번 봤습니다. 육절기 구입 전에는 고기를 가는 기계가 민치기라는 기계가 있대요. 이걸 검색한 기록도 있고 까마귀 먹이도 검색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 수색을 다음날로 미루고 하드를 포맷한 거는 아마 이런 검색 내용을 지워볼 생각이었겠지만 포렌식으로 다 복구된 거고요. 이게 재판 증거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육절기는 범행 5일 전인 1월 30일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했던 거예요. 안에는 포르노 영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용들이 근데 다 똑같아요. 주로 나이 든 여성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여성을 선호하는 제론토필리아 성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판인데 김 씨가 끝까지 묵비권을 유지했거든요. 경찰도 이렇게 고집 센 범인을 본 적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자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증거 다 찾았고 동기도 충분히 드러났죠. 하지만 살인이라는 정황의 가장 중요한 시신을 찾지 못한 거예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건데 이런 사건의 판례는 무죄부터 무기징역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정황상 범인이 유일한 상황인데도
무죄가 나오거나 객관적인 증거로 무기징역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행 동기가 분명하고 계획 범죄가 명확히 확인됐을 경우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긴 해요. 요즘 들어서. 대표적인 사건 좀 얘기하자면은 2010년에 부산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40대 여성이 쉼터에서 소개받은 20대 여성을 죽이고 시신을 화장한 뒤 신원을 도용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거든요. 처음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서 무죄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과 인터넷으로 독극물 그리고 살인 방법을 검색한 사실이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어요. 2010년에 경남 함안에서 방글라데시인 노동자가 같은 외국인 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시신 없는 살인의 경우 피해자가 숨겼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 살인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이렇게 시신이 없는 사건은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확실한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 이상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재판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사형 구형했었거든요. 사형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재판에서 요청한 거죠. 김 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항소했어요. 결국 최종심에서 과학 수사를 통한 간접 증거와 뚜렷한 범행 동기를 볼 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살인 혐의가 입증된다며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이렇게 사건이 끝났는데 결국 박씨 씨는 못 찾았어요. 범인이 재판까지 가는 동안 아무 진술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데 박 씨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육절기가 흉기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범행 과정 이야기해봐야 가중처벌될 게 뻔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점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산해 봤겠죠. 지금 무기징역 확정되면서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요. 이제 아마 죽을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대부분 CCTV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사건이기도 했어요. 범인이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CCTV가 충분하지 않았으면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육절기도 확보하기 어려웠을 거고 DNA 수집도 어려웠겠죠. CCTV가 말이 참 많아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카메라가 생기면서 사생활 침해라는 이야기도 있고 CCTV가 범죄율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경찰이 CCTV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수사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얘기 많은데 사람들 반응은 또 반대예요.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사생활 침해는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더 많은 CCTV를 원하고 있죠. 지금 다들 CCTV가 등장하면서 소멸돼 버린 범죄들이 있어요. 길 가는 여성을 차로 납치하는 인신매매가 대표적인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납치가 너무 흔했어요. 뉴스만 틀면은 9시 뉴스에 항상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CCTV가 생기면서 차를 이용하는 범죄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죠. 두 번째는 소매치기예요. 나라에서 카드 사용을 권장하다 보니까 지갑에 현금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게 크긴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이면 또 CCTV가 필수로 설치되면서 시도 자체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대체로 현장에서 빠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야 하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또 CCTV가 범죄를 막아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큰 영향은 없어요. 범죄를 막아주기보다는 해결하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처음 당장은 인신매매나 소매치기를 막아줬으니까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됐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도 트렌드가 있어요. 새로운 범행 방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만큼 새로운 범죄들이 생겨나는 거죠. 결국 범죄율은 일정량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2000년 이후에 등장한 묻지마 방식의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건 CCTV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충동적인 이러한 살인 같은 경우에는 CCTV가 통하지 않는 범행 구조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경찰 행정학과 교수가 쓴 논문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CCTV가 생겨난 뒤로 살인이나 폭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으로 일어나는 범행은 CCTV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뭐 이런 취지로 쓴 논문인데 일리가 있는 거죠. 범행 방식이 바뀌면서 CCTV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CCTV 없애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 대책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늘어나는 이제 범행 유형은 뭐 디지털 성폭력이나 인터넷을 통한 범죄들이에요. 이거는 CCTV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범죄도 흐름이 있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CCTV에만 계속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방범 시스템이 개발하고 도입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들 CCTV에 좀 의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이제 대표적이죠. 2015년 화성에서 일어난 육절기 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